돈 없으면 이 집에서 당장 꺼져! 신우이가 아들을 낳자 시어머니는 축하 선물로 현금 7,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거절하자마자 남편의 손이 제 뺨으로 날아왔고 저는 그들이 가족이라 믿었던 집에서 짐승처럼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들 모두를 파멸시킬 단 하나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토록 귀하다는 대를 이을 아들이 사실은 시동생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순종적인 맏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눈물 대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저는 그들에게 돈보다 훨씬 더 값비싼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제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아주 특별한 선물을요. 이 거짓으로 가득 찬 가문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마음정거장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날 오후, 저는 한때 저의 보금자리라고 믿었던 집안에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활기가 시댁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여 집안은 웃음소리로 떠들썩했습니다. 시누이 김미나 씨가 첫 아들을 낳았고 온 가족은 마치 나라의 큰 경사라도 난 듯 기뻐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차려진 저녁상에는 온갖 음식과 술이 가득했고 모두가 건배하며 축하의 말을 나눴습니다.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잠시 조카를 안아보다가 아기 침대에 다시 눕혔습니다. 붉은 핏덩이 같은 아기를 보며 저 또한 시누이를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훗날 그들이 저에게 뒤집어 씌운 것처럼 제 마음속에는 조금의 질투심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집에 아이가 생기면 웃음소리가 늘고 책임감도 커지겠구나 단순하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온 가족이 한창 즐겁게 떠들고 있을 때 시어머니 박혜숙 여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숟가락으로 술잔을 가볍게 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의기양양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집에 정말 큰 복이 들어왔다. 막내가 귀한 아들을 낳았으니 우리 사돈댁도 체면이 서고 사업 기반도 탄탄해지겠지. 그러니 맏며느리인 네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저는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채 이해하기도 전에 어머님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아가, 현금으로 7,700만 원 준비하거라. 조카 선물은 계좌이체 같은 거 말고 두둑한 현금으로 해야 체면이 서는 법이야. 순간 온 집안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7,700만 원. 말은 쉽게 해도 당시 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희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만한 돈을 당장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액수가 너무 큽니다.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표정은 싹 변했습니다. 어머님은 손으로 상을 내리치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크긴 뭐가 커. 돈이 있으면서 친조카한테 쓰기 아깝다는 거냐? 아니면 네 시누이가 아들 낳은 게 배 아파서 그러는 게냐? 그 말은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단지 거절했을 뿐인데 그 말이 그렇게 악의적으로 왜곡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 김민준 씨를 쳐다보며 저를 대신에 해명해 주거나 적어도 어머님을 말려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뭘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어?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어머니 말씀대로 해. 오늘 안으로 돈 준비해. 괜히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남자가 더 이상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온 가족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못 드립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뺨에 불이 나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고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남편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네가 아직도 이 집을 내 집이라고 생각하긴 하는 거야? 제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두 번째, 세 번째 따기가 연달아 날아왔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갓 태어난 조카 앞에서 저는 남편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했습니다. 남편은 문을 가리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돈 안 내놓을 거면 이 집에서 당장 꺼져! 주변에서는 외면하는 사람도 있었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재미있는 연극이라도 보는 듯 통쾌해하는 눈빛도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가를 닦았고 짭짤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는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매일 드나들던 이 집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지는 웃음이었습니다. 좋아요.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돈 대신 제 조카에게 다른 선물을 주도록 하죠. 순간 온 집안이 정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멍하니 쳐다봤고 남편은 굳어버렸으며 친척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집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놀랍도록 명료했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방금 내린 결정이 훗날 저 집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말한 그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뺨에 통증을 안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친정집의 낡은 침대에 누워있자니 기억은 자연스럽게 결혼 초기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제가 억울함이나 불만을 품고 결혼했다고 말한다면 그건 사실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결혼 초 몇 년간은 제가 올바른 사람을 선택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제가 민준 씨와 결혼했을 때 그는 과묵하지만 사려 깊은 남자였습니다. 분가에서 살 때 그는 항상 저에게 양보했고 무슨 일이든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야근하고 늦게 돌아와 지친 몸으로 식은 밥을 먹고 있을 때 그는 맞은편에 앉아 생선살을 발라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힘내, 여보. 나중에는 우리도 형편이 나아질 거야. 그런 소박한 말들이 당시 저에게는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처음에는 지금처럼 무섭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박혜숙 여사는 처음 몇 년간은 늘 온화한 모습을 보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들에게 제가 착하고 부지런한 며느리라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함께 식사할 때는 제게 반찬을 집어주시며 건강을 위해 많이 먹으라고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운이 좋다고, 적어도 까다롭지 않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꾸준히 직장에 다녔고 수입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제 월급이 남편보다 많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장보는 비용부터 이름 없는 자잘한 지출까지 저는 자발적으로 집안의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했습니다. 저는 부부 사이에 누가 더 능력이 있으면 더 많이 보태는 것이 당연하다고,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믿었기에 공치사를 하거나 불평한 적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시누이 김미나 씨가 결혼하면서부터였습니다. 미나 씨가 시집 가던 날 시어머니는 많이 우시며 온갖 당부를 한 뒤 제게 툭 던지듯 한마디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말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 며느리는 너 하나뿐이니 네가 집안일을 잘 꾸려나가야 한다. 저는 그저 평범한 당부라고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미나 씨는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돈을 쓰며 무슨 일이든 엄마에게 전화해 부탁했습니다. 선물이나 경조사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번 한 번만 엄마 좀 도와다오와 같은 부드러운 부탁이었지만 점차 그것이 당연한 제 의무인 것처럼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맏며느리는 본보기가 되어야 해. 희생할 줄 알아야지. 그 말은 온갖 상황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지출에 대해 의견을 내면 계산적이라고 하셨고, 제가 피곤하다고 하면 나약하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시누이는 무슨 짓을 해도 감싸주셨습니다. 늦게 귀가하면 힘들어서 그런 것이고, 생활비를 보내지 않으면 아직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라고 두둔했습니다. 저는 노골적인 차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제가 좀 더 공평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면 저는 버릇없고 무례한 며느리로 낙인 찍혔습니다.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꾸짖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한숨을 쉬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시집살이 할 때는 너처럼 안 그랬는데. 그 순해 보이는 말들이 오히려 제 가슴을 답답하게 짓눌렀습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더 슬프게 한 것은 남편의 변화였습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예전처럼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만을 토로할 때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제가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물으면 그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에이, 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좀 참자. 그래야 집안이 조용하지. 점차 그는 모든 갈등 앞에서 침묵을 선택했고 저 혼자 시어머니를 상대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집안의 평화를 위해 조금만 참자. 어머님은 연세가 드셔서 까다로워지신 걸 거야. 며느리인 내가 좀 손해보는 게 뭐 대수랴. 저는 제가 충분히 인내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인내가 그들로 하여금 저를 무시하는 데 익숙해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작은 일들이 쌓여 큰 짐이 되었고 남편의 침묵이 반복될수록 저는 제 집에서조차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파경이라는 두 단어를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 가정이 다시 처음처럼 평온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평온이 실은 아주 얇은 껍질에 불과하며 큰 충격 한 번에 완전히 부서져 버릴 것을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날 밤 친정집에 익숙한 방에 누워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아기 침대에 누워있던 붉은 핏덩이 같은 아기의 모습과 시어머니의 계산적인 눈빛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신우이가 아이를 낳은 그 시점부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변한 것은 애정 때문이 아니라 탐욕 때문이라는 것을. 신우이 김미나 씨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이웃과 먼 친척들에게 온 동네가 떠나가라 자랑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무심한 척하면서도 생각할수록 소름 끼치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외손주긴 하지만 사돈댁의 첫 손주라 아주 귀한 몸이야.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그 아이가 단순한 손주가 아니라 손에 막 쥔 값비싼 자산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더 주의 깊게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대화 주제는 더 이상 산모와 아이의 건강이 아니었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남편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부동산, 개발 계획, 인맥 같은 단어들이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님은 사돈댁이 부동산 큰손이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안다며 결코 만만한 집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번은 두 분만 계신 줄 아셨는지 부엌에 있던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손주가 있으니 나중에 땅 문제나 사업 자금 부탁할 때 저쪽에서도 무시 못할 거야.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니? 다 이런 명분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 말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이익을 위한 다리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그 아이는 사랑해줘야 할 외손주가 아니었습니다. 사돈댁과 거래하기 위한 다리이자 핑계이며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투자로 여겼으니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누군가가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이를 위한 각종 비용이 저희 부부에게 떠넘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산후조리 보약값, 산후도우미 비용, 수입 분유값, 심지어 사돈댁에 보내는 선물까지. 제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일 때마다 시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미리 투자해둬야 나중에 우리 몫이 생기는 법이야. 뿌리지 않고 어떻게 거두겠니?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님의 눈에는 이익보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심지어 갓 태어난 외손주조차 저울 위에 올려놓고 계산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새 공동지갑이자 제가 동의한 적 없는 멀고 먼 계획을 위해 희생해야 할 자원으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시동생 최우진 씨의 태도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들뜬 모습과는 정반대로 우진 씨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그는 거의 아이를 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돈댁에게 부탁할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우진 씨는 침묵하거나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신나게 땅 매매와 양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진 씨의 눈빛은 항상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밥을 먹을 뿐 맞장구를 치지도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그의 시선이 아기를 스치듯 지나갔다가 무언가를 피하듯 황급히 고개를 돌리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뒤뜰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우진 씨가 남편에게 작게 말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지쳐 있었습니다. 형, 모든 게 생각처럼 간단한 게 아니야. 그 말을 끝으로 우진 씨는 마치 실언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건성으로 대답했고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이름 모를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우진 씨의 소극적인 태도와는 달리 남편은 다른 방향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그리는 청사진을 완전히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돈 좀 희생하면 나중에 온 가족이 큰 이익을 볼 수 있어. 그는 그 지출을 더 이상 가족의 책임이 아닌 투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어머님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해? 라고 묻자 그는 제 말을 막으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핀잔을 줬습니다. 당신은 너무 걱정이 많아. 어머니가 다 계획이 있으셔. 틀림없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자신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탐욕에 완전히 휩쓸려가고 있었습니다. 점차 모든 조각이 제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도한 기대, 시동생의 부자연스러운 침묵, 그리고 남편의 맹목적인 믿음. 이 모든 것이 사랑만 받으면 족할 한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 아이는 사랑할 손주가 아니라 거래를 위한 카드라는 것을. 희미하지만 점점 더 선명해지는 예감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무언가 진실이 숨겨져 있다. 만약 그 진실이 드러난다면 저 부동산 계획뿐만 아니라 견고해 보였던 이 가족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부터 거대한 폭풍의 경계에 아주 가까이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빗물이 양철 지붕을 요란하게 두드렸고 거센 바람에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불을 끄고 각자 등을 돌린 채 누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여전히 아이와 시어머니의 계산적인 계획에 대한 무거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잠이 들려던 찰나 갑자기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 급하고 거친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집을 잘못 찾아온 사람의 노크도 예의 바른 노크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밖에 서 있는 사람이 극도로 겁에 질린 듯한 절박한 노크였습니다. 민준 씨가 인상을 찌푸리며 짜증스럽게 중얼거리더니 문을 열러 나갔습니다. 저도 불안한 예감에 휩싸여 그를 뒤따랐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문 앞에는 시동생 최우진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비를 흠뻑 맞아 비틀거리고 있었고 옷은 흐트러지고 머리카락은 젖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짙은 술 냄새와 함께 그의 눈은 핏발이 서고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아빠가 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우진 씨는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수님, 형! 잠시만 들어가서 쉬게 해주세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숨결에서는 짙은 술 냄새가 났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민준 씨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우진 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빨리 들어와서 얘기해. 밤 늦었어. 우진 씨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돌아보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당신은 방에 들어가 있어. 내가 얘기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몇 걸음 떼지 못했을 때 등 뒤에서 우진 씨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나 서럽게 우는 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는 못 견디겠어요. 우진 씨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저는 침실문 뒤에 숨어 서 있었습니다. 엿들을 생각은 없었지만 그의 말들은 고스란히 제 귀에 박혔습니다. 술에 취한 우진 씨는 두서없이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사위로서 느끼는 압박감과 장모와 처가에서 오는 과도한 기대에 대해 한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을 오갔습니다. 마치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 같았습니다. 그 조각난 말들 사이에서 제 심장을 내게 하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우진 씨는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며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세상 일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심코 던진 말처럼 들렸지만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의미를 곱씹기도 전에 우진 씨는 손으로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밤빛 속에서 울리는 충격음이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검사받았어요. 우진 씨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더군요. 거기까지 말한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빗소리와 바람소리에 울음소리가 일부 묻혔지만 그 속에 담긴 절망은 똑똑히 들렸습니다. 제가 더 생각할 틈도 없이 민준 씨가 낮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의자가 끌리는 소리와 함께 베란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는 우진 씨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거실과 베란다를 가르는 유리문이 닫혔습니다. 빗소리와 바람소리가 남은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저는 방 안에 서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진 씨가 한 말을 온전히 다 듣지는 못했지만 몇 개의 조각난 단어들을 조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각들이 우진 씨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갓 태어난 아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강한 예감을 주었습니다. 새벽녘에 비가 그치자 베란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 씨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술 기운은 많이 가셨지만 그 자리에는 뚜렷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우진 씨는 깜짝 놀라며 연신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제가 너무 취해서 헛소리를 했어요.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제발요. 그는 제가 더 질문할 틈도 주지 않으려는 듯 빠르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비를 맞으며 황급히 떠났습니다. 텅 빈 골목길에서 그의 등이 작고 외롭게 굽어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 안에는 저와 민준 씨만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돌아보며 전에 없던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일은 잊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마. 저는 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우리 부부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똑똑히 느꼈습니다. 저는 돌려 말하지 않고 단 한 가지 질문만 했습니다. 그 아이와 관련된 일이죠? 민준 씨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길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야.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은 저를 안심시키기는커녕 남은 신뢰마저 끊어버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침묵은 더 이상 나약함이나 회피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은폐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 내리던 밤 이후 저는 시댁 식구들이 필사적으로 묻으려 하는 비밀에 제가 무심코 아주 가까이 다가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이가 아들을 낳은 날 시댁에서는 전례 없이 성대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집은 친가와 외가 친척들 그리고 시어머니가 사업 파트너라고 부르는 사람들까지 몰려와 북적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마당 가득 차려진 상에는 술과 음식이 넘쳐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나 행복한 가정이 큰 기쁨을 맞이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아주 멋지게 차려입으셨습니다. 새로 맞춘 한복에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평소에 찌푸린 얼굴과 달리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은 이 테이블 저 테이블 옮겨다니며 건배를 하고 온갖 자랑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여러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반복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돈댁이 부동산 쪽에서는 아주 손이 크셔. 이제 귀한 손주까지 봤으니 정말 복덩이가 굴러 들어온 거지. 그 말은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단순한 손주가 아니라 어머님이 그토록 바라던 사업관계의 문을 열어줄 열쇠라도 되는 것처럼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파티 내내 시어머니는 자신의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양가가 더 자주 교류하며 부동산과 개발 사업에서 서로 도울 것이라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보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도 이번 기회만 잘 잡으면 앞으로 딴 걱정은 안 해도 될 거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마치 눈앞에 돈벼락이라도 보인 듯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시선을 끈 것은 시어머니의 들뜬 모습이 아니라 시동생 우진 씨의 태도였습니다. 시끌벅적한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우진 씨는 거의 아이를 안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구석에 혼자 앉아 피곤한 눈으로 아이와 관련된 모든 질문을 피했습니다. 누군가 이제 막 아빠가 됐는데 왜 그렇게 졸려 보여? 라고 놀리자 우진 씨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밖으로 나갈 핑계를 찾았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그린 청사진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한 친척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돈 좀 쓰는 건 괜찮아. 투자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몇 배로 돌아올 텐데 뭐. 그가 돈에 대해 가볍게 말하는 방식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때 집안의 푼돈까지 꼼꼼히 계산하던 남자가 이제는 허황된 미래를 위해 돈을 던져버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집 중앙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님의 목소리는 망설임 없이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가, 이리 와서 내 말 좀 들어보렴. 모든 사람의 시선이 즉시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렴풋이 짐작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너희 부부가 조카 선물로 현금 7,700만 원 준비하거라. 미리 말해두지만 계좌이체 말고 현금으로 해야 한다. 온 집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친척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제 반응을 살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머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의 체면 문제야. 선물을 제대로 해야 나중에 사돈댁의 부동산 사업 얘기도 꺼낼 수 있는 거야. 쉽쉽한 사람은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아.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 순간 분노보다는 슬픔과 피로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희 형편으로는 그만한 돈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카 선물은 각자 형편에 맞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강요할 권리는 없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분위기는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을 내리치며 쏘아붙였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아무도 강요 안 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어? 눈앞에 이익만 보고 멀리 내다볼 줄 모르는구나. 네가 지금 온 가족의 사업길을 막고 있는 거야. 그 말들은 칼날 같았지만 저는 평정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남편을 돌아보며 저를 이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편을 들기는커녕 친척들 앞에서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큰일을 망치고 있다는 거 몰라? 돈 몇 푼 가지고 뭘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어. 그 말은 넘쳐흐르던 물잔의 마지막 한 방울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피하지 않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돈은 어머님의 탐욕을 위한 투자금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하세요. 누가 반응하기도 전에 남편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뺨에 불이 붙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고 귀가 멍해지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두 번째, 세 번째 따기가 연달아 날아왔습니다. 남편은 문을 가리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꺼져. 돈도 안 내놓을 거면서 여기서 뭐해.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사람, 외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시동생 우진 씨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극도로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더 깊은 무언가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마치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모든 것이 터져버릴 것 같다는 듯이. 저는 손으로 입가를 닦았고 짭짤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한때 제 가족이라고 여겼던 이 집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온 집안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돈 대신 다른 선물을 드리죠. 온 가족이 아주 오랫동안 기억할 만한 선물로요. 아무도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멍하니 쳐다봤고 남편은 굳어버렸으며 친척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설명하지도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걸어나갔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맑았습니다. 시댁을 나서는 길 차가운 저녁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제야 뺨에 화끈거리는 통증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마음속의 공허함이 더 컸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거짓과 이익으로 쌓아올린 관계는 붙잡으려 할수록 더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그리고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을 뱉은 후 저는 시댁 현관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안의 웃음소리는 점차 잦아들다 완전히 사라졌고 불쾌한 속삭임과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건조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저를 붙잡으러 나오지 않았고 괜찮냐고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 번의 따귀 자국은 여전히 뺨 위에서 뜨거웠지만 저를 더 아프게 한 것은 이 가족에게서 단호하게 버려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부부의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몇 년간 며느리로 살았던 그 방. 모든 것이 오늘 아침과 똑같았습니다. 옷은 단정하게 걸려있고 이불에서는 햇볕 냄새가 났습니다. 달라진 것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뺨을 어루만지며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수없이 참아오면서 흘릴 눈물이 이미 다 말라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이 순간 눈물은 더 이상 흐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는 시어머니가 여전히 손님들을 접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쩌렁쩌렁했고 방금 일어난 일은 사소한 다툼에 불과하다는 듯이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자존심만 세서 어머님이 누군가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쓴소리 한마디 하면 바로 집을 나가버린다니까. 그 말에 저는 목구멍 속으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자신도 낯설게 느껴지는 건조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왔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옷을 하나씩 개기 시작했습니다. 옷 하나를 갤 때마다 추억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시아버님 제사 때 입었던 옷, 결혼 후 첫 월급으로 샀던 원피스, 한때 보금자리에 대한 희망과 연결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는 떠나기 위해 차곡차곡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행 가방을 보고 순간 멈칫했지만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마치 제가 모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인 양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짐 싸는 거 안 보여? 어디 가려고? 어디든 여기만 아니면 돼. 그는 비웃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 하지만 간다고 끝날 줄 알아? 당신 지금 온 집안 얼굴에 먹칠하고 있는 거야.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의 눈을 어떤 기대도 없이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체면 따질 게 남았어요? 당신은 친척들 앞에서 아내를 때렸는데 무슨 체면을 말하는 거죠?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등을 돌리며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고집 부리다가는 당신만 손해야. 그가 등 뒤로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충격에 옷걸이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허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저는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중간에 서서 망설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불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실을 지나갈 때 시동생 우진 씨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집구석에 숨듯이 서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무언가 애원하는 듯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진 씨가 입을 열려는 순간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님의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우진 씨는 즉시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갈 거면 곱게 가지 뭘 그렇게 연기까지 하고 그래? 저는 멈춰서서 어머님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저를 더 이상 사람 취급하지 않는 곳에서 나가는 것뿐입니다. 어머님은 비웃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더 이상 할 말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끌고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하늘은 이미 어둑해졌고 바람은 아까보다 더 차가워졌습니다. 등 뒤로 철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몇 초간 가만히 서서 제가 정말로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낀 유일한 감정은 오랫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피곤한 안도감이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단지 그 집에 단 1분도 더 머물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돈과 체면, 부동산에 대해 말하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은 7,7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은 그들의 눈에 저는 단 한 번도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문 닫은 가게 앞 계단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하루 종일 처음으로 깊은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더 이상 간단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보고 들었던 것들, 특히 우진 씨의 공포에 질린 눈빛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 아이의 탄생이라는 기쁨 뒤에는 아주 거대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명확한 생각만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저를 외부인으로 취급했다면 저 또한 더 이상 침묵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제가 말했던 그 선물. 비록 아직 구체적인 형태는 없었지만 그것이 그들이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라는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실했습니다. 시댁을 나온 후 저는 친정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처음 며칠간 어머니는 제 얼굴에 멍자국을 보고 한숨만 내쉴 뿐 많은 것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저 또한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듣는 사람의 마음만 아프게 할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조용히 지낼수록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제가 보고 들었던 조각난 정보들이 저 자신조차 소름 끼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점차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시장에 가시고 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망설이다가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대학 동기로, 그 친구는 후에 큰 사립병원에서 일하며 의료계의 인맥이 넓었습니다. 저는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물었습니다. 혹시 최우진이라는 이름으로 남성 불임 관련 진료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어? 수화기 너머로 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에 저는 전화를 건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친구는 한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진 씨 병원에 온 적 있고 결과가 그리 좋지 않았어.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묻지 않았고 더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제가 오랫동안 예감했던 것이 상상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창밖에 뜨거운 햇살을 보았지만 뼛속까지 시린 기분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시댁 쪽 친척들에게서 들려오는 험담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은 직접적인 전화가 아닌 넌지시 떠보는 질문이나 농담 섞인 문자를 통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시누이가 아들 낳은 것을 질투해서 집을 나간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어떤 사람은 안타깝다는 듯이 제가 시누이처럼 복이 없는 팔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손을 써서 자신의 집안 체면을 지키고 저를 속 좁고 이기적인 여자로 만들 이야기를 꾸며냈다는 것을.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일을 얼마나 더 크게 만들 셈이야. 그는 인사도 없이 물었습니다. 집안 망신을 동네방네 다 시키고 다니니까 속이 시원해? 저는 비웃었습니다. 결국 그의 눈에는 맞고 쫓겨난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는 목소리를 조금 누그러뜨리며 말을 이었지만 들을수록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봐, 지난 일은 이제 그만 잊고 대의를 생각해.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사과드려. 아직은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어.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저 자신도 물을 줄 몰랐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대의라는 게 부동산이에요? 아니면 그 아이예요? 수화기 점원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은 그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길고 무거웠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침묵은 저에게 그 어떤 대답보다 더 명확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제가 어머니 저녁상을 차리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보니 우진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사이에 보쑥해지고 눈은 푹 꺼져 있었으며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지쳐 보였습니다. 우진 씨는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형수님,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골목 어귀의 작은 찻집에 앉았습니다. 우진 씨는 찻잔을 든 손을 벌벌 떨었고 차를 좀처럼 마시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알고 계셨죠, 형수님?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될 수 없어요. 그의 입에서 직접 그 말을 듣자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우진 씨는 더 이상 지친 사람처럼 한마디만 반복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모든 게 터져버릴 거예요. 저는 그를 보며 화가 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한 아이가 이용당하도록 침묵한 그가 미웠지만 막다른 길에 몰린 그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고 바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두가 그 아이를 미천 삼아 장사하도록 내버려 둔 거죠? 우진 씨는 테이블에 얼굴을 묻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때문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땅 때문에요. 저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제가 반대하면 모든 게 무너지고 제 손에도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테니까요. 그 대답에 저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가족의 범주를 넘어 사람이 이익 뒤로 밀려나는 암묵적인 거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진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진 씨가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굽은 등을 바라보며 저는 이 순간부터 제가 문자 그대로 이익이라는 시한폭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만 튀어도 그들이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폭발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앞으로의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진 씨와 대화한 후 며칠 동안 저는 모든 것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에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남편에게서도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계산을 맞추느라 바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호, 시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님을 잘 몰랐다면 마음이 약해졌을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아가, 오늘 저녁에 집에 와서 밥 먹자꾸나. 어머님이 말했습니다. 집안일인데 오해를 계속 쌓아둘 수는 없으니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구나. 전화를 끊으며 저는 어느 정도 짐작했습니다. 화해의 식사 자리. 말은 부드럽지만 그 뒤에는 분명 간단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과하러 가는 것도 화해하러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똑똑히 보기 위해 그들이 이 연극을 어디까지 계속할지 확인하기 위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제가 집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제가 쫓겨나던 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식탁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고 음식도 보기 좋게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 않고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누이 미나 씨도 아이를 안고 와 있었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것이 방금 온 듯했습니다. 시동생 우진 씨는 식탁 가장자리에 앉아 허리는 꼿꼿했지만 두 손을 꽉 쥐고 있는 모습에서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물을 따라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날은 나도 너무 흥분했구나. 집에 좋은 일이 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겨서야 되겠니? 너희 부부는 문 걸어 잠그고 해결하고 남들 웃음거리 되지 마라. 어머님의 말은 중재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잘못한 사람의 위치에 놓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을 보았다가 다시 저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부란 살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는 법이야. 네가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몇 마디만 해. 그럼 끝나는 일이야. 집안이 평안해야 사업도 잘 되는 법이지. 거기까지 말한 어머님은 잠시 멈췄다가 제가 처음부터 기다리고 있던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돈댁에서 땅 몇 필지 살자금을 빌려줄까 생각 중이시란다.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먼저 볼 텐데 안팎으로 시끄러우면 누가 우리랑 손을 잡겠니? 저는 조용히 들으며 섣불리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다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봤지?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한마디만 참으면 모든 게 조용해져. 제발 일 좀 크게 만들지 마. 그는 마치 제가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둘러앉은 얼굴들을 하나씩 훑어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계산적인 눈빛, 이익을 앞에 두고 긴장한 남편의 얼굴. 미나 씨는 고개를 숙여 아이를 가슴에 바싹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진 씨. 그의 시선은 저를 피했지만 불안감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득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식사 자리에서 아무도 진정으로 제 생각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제가 침묵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우진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진 씨, 뜬금없는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 부동산 개발 계획 정말로 존재하는 거 맞아요? 질문이 끝나자마자 식탁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릇이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우진 씨는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다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즉시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며느리가 어디 남자들 일에 끼어들어? 사업에 대해 뭘 안다고 참견이야? 저는 비웃었습니다. 도발적인 웃음이 아닌 그저 피곤함이 묻어나는 웃음이었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그런 계획은 없었던 건가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단지 모두에게 먼저 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기 위한 핑계였을 뿐
남편이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건조한 충격음이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 사업 망치려고 작정했어? 그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나 있는 거야? 저는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처럼 두려운 감정은 없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남자가 아내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경고하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가, 너무 심하게 굴지 마라. 내가 너를 다시 부른 건 아직 너를 이 집 식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제가 식구로 인정받는지 아닌지는 제가 어머님의 계획 앞에서 침묵하는지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를 빼고 일어섰습니다. 식탁에 앉은 모두가 제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을 열면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명확하게 본 진실이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미나 씨는 아이를 더 꽉 껴안았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진 씨는 움직이지 않은 채 앉아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남편은 입을 벌려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저는 처음으로 어머님의 눈에서 명령이나 경멸이 아닌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가는 공포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식탁에서 걸어 나왔고 등 뒤에는 얼어붙은 듯한 부엌만 남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그 화해의 식사가 그들 중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이 게임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침묵이 누구에게도 안전한 선택지가 아닌 국면으로. 그날 저녁 식사 후 친정에 도착하기도 전에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거나 평소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보던 시댁 친척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점잖은 목소리로 시작해 분수를 알고 집안 체면을 지키라고 충고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려 말하지 않고 제가 시댁을 시끄럽게 만드는 원흉이라며 대놓고 욕을 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휴대폰을 꽉 쥐게 만든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 전체가 망신당하게 만들지 마. 그 사람의 목소리는 충고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벨소리를 끄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습니다. 제가 아는 것들을, 그리고 그 집에서부터 퍼져나가는 불안한 기운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나지막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 사람들 겁주는 말에 넘어가지 마라. 잘못한 사람이 두려워하는 법이란다. 그 말은 저를 진정시켜 주었지만 동시에 이 일이 단순한 집안 싸움을 넘어섰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을 쓸고 있는데 골목 어귀에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통화하는 척했지만 시선은 계속 우리 집을 향해 있었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가자 그도 사라졌습니다. 제가 다시 나오자 그는 또 나타났습니다. 직감적으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후에는 휴대폰 배터리가 거의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빨리 닳았습니다. 전원을 껐다 켜보았지만 마음속에 희미한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술에 대해 잘 모르지만 누군가 저를 평소보다 훨씬 더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우진 씨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주 짧은 한 줄이었고 보내자마자 바로 삭제되었습니다. 형수님이 말했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저는 메시지를 읽고 심장이 맺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만으로도 우진 씨에게 가해지는 압박이 저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진실과 그 진실을 짓밟아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앉아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계속 침묵한다면 문제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깊이 묻힐 것이고 가장 약한 사람들이 그 결과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 저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듣고 본 모든 정보 조각들을 수집했습니다. 우진 씨의 진료 기록, 그가 술에 취해 보냈던 옛 메시지들, 비 내리던 밤에 하다만 이야기들.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돌려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말로라도 좋으니 진실을 듣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친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가 거짓 속에서 자라는 건 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친구는 제가 마음속으로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니기를 바랐던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우진 씨는 영구 불임이었습니다. 일시적인 것도 가능성이 낮은 것도 아닌 완벽하게 불가능한 상태. 그 말을 듣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고 그림은 소름 끼치도록 선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아주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을 숨기고 카드로 이용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생각에 이르자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왜 돈과 체면을 강요하고 며느리까지 머리 숙이게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시댁 소식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초조해하기 시작했고 남편에게 계속 전화해 땅 계약금을 서둘러 내라고 재촉했습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으며 한 발 늦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공황 상태에 빠져 온갖 방법으로 돈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그가 작은 자산들을 헐값에 팔고 가족 몰래 사채까지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토록 두려워했던 일들을 이제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듯이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저는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펐습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탐욕과 맹목으로 인해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고 구를수록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 홀로 앉아 제 기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고 머릿속에는 더 이상 망설임 없는 명확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말했던 그 선물, 아마도 제가 직접 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 그 선물을 직접 열게 만들고 있었다. 그 모든 일이 벌어진 후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이 폭풍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저 조용히 힘을 키우다가 가장 약한 사람들부터 집어삼킬 것이다. 저는 더 이상 그 집 사람이 아니었지만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갈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하고 냉철하게 한 발 앞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아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 몇몇 인맥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솔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도 구체적인 증거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제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듯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전에 없이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공개하면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 가족뿐만 아니라 저 부동산 사업 전체가 무너질 겁니다. 관련된 사람 중 누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지 않았습니다. 제가 필요했던 것은 경고가 아니라 제 손에 쥔 것이 지진을 일으킬 만큼 강력하다는 확인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직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는 제가 아주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이해한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길가의 작은 카페에 앉아 생수 한 잔을 시키고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은 더 이상 복잡한 감정으로 뒤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냉정하고 명확하게 정리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는 죄 있는 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우진 씨의 메시지였습니다. 짧은 한 줄이었지만 저는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아이는 끌어들이지 말아주세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진 씨에게서만 진정한 공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돈을 잃을까, 명예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고한 생명이 어른들의 잘못에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제 대답이 무엇이든 많은 사람들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마치기도 전에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공포에 질린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말해봐라. 어머님은 제가 전화를 끊을까 두려운 듯 빠르게 말했습니다. 모든 건 협상할 수 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단지 모두가 멈추기를 바랄 뿐이에요. 저는 제 생각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돈도, 사과도, 명분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이 소용돌이가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삼키기 전에 멈추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 와서 아무도 멈출 수 없어. 그 말은 고백처럼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속에 담긴 무력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어머님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님이 일으킨 탐욕의 불길은 이제는 불을 지른 사람조차 끌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분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거칠거나 명령조가 아니었습니다. 혼란스럽고 한없이 낮아진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집에 돌아와줘. 그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당신이 한마디만 잘해줘. 그 사람들이 안심하기만 하면 돼. 제발 부탁이야. 저는 그 말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주저없이 저를 때렸던 남자가 이제는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게 아내예요? 아니면 방패예요? 수화기 점원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무겁게 이어졌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는 들렸지만 어떤 대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이 가장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잿빛구름이 빠르게 몰려와 마지막 햇살을 가렸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 폭풍은 너무 오랫동안 키워져 온 것 같다. 이제 와서는 누구도 그것을 멈출 만큼 냉정하지 못하다.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 들었던 모든 것, 조각난 진실들을 기록해둔 작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처음으로 그것을 보면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던 그 선물이 시끄러운 복수나 충동적인 공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올바른 시간과 장소에 놓이면 거짓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을 스스로 무너뜨릴 것이다. 저는 수첩을 덮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고 명확한 감각만이 존재했습니다. 제가 주려던 선물은 이제 열릴 준비가 되었고 그것이 열리는 순간 그 집안의 누구도 더 이상 자신들이 무고하다고 위장할 수 없을 것이다. 그날 오후 기록을 마친 수첩을 막 덮었을 때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점어의 상대가 실수로 전화를 건 것이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낮고 지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민준 씨 아내분 맞으시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형수님께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 말에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머릿속의 모든 조각들이 즉시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제 이름은 강태석입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석. 시어머니가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러 번 언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주 큰 인맥이야. 어머님은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부동산 쪽에서 손이 크고 인맥이 넓으며 어머님이 자랑 삼아 늘어놓는 사업 이야기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점어에서 태석 씨는 이 통화를 아주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처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뵙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제가 편히 잠들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와 친정집에서 멀지 않은 한적한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가 폭풍의 중심으로 한 걸음 더 들어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석 씨는 저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는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사업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옷은 단정했지만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탈했으며
손은 끊임없이 앞에 놓인 컵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그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아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듣고 싶을 뿐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당신 스스로가 알겠죠. 그 말에 태석 씨는 무언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망설임 없이 문제의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 아이, 제 아이입니다. 그 말은 카페 테이블 위로 깃털처럼 가볍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바위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태석 씨는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이야기를 털어놓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일은 그가 계획된 만남이라고 부르는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연도 사람들이 변명처럼 내세우는 술김에 저지른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닙니다. 태석 씨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형수님의 시어머니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죠.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단순한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예감은 했지만 이 정도로 멀리 나갔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태석 씨는 제가 자신의 말을 믿기를 바라는 듯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침묵을 보고 태석 씨는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메시지들과 꼼꼼하게 저장된 약속 기록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목소리만은 제가 바로 알아챌 수 있는 간접적인 녹음 파일도 있었습니다. 미래와 아이와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저는 그것을 들으며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진 씨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아주 오래전부터, 미나 씨가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은 아이가 사돈댁과의 관계를 굳히고 자신이 노리는 부동산 업계에 신뢰를 줄 손주가 필요했던 겁니다. 아이는 사랑이나 실수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그저 비밀스러운 관계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석 씨는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껏해야 그들이 아이를 갖도록 돕고 모든 것이 비밀에 붙여질 거라고 생각했죠. 어머님이 그렇게 멀리까지 계획하고 그 아이를 이익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사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쳐 있었습니다. 제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더군요. 저는 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답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야 말하는 거죠? 태석 씨는 웃었습니다. 조금의 즐거움도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제가 희생양이 될 처지에 놓였으니까요.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자 어머님은 저를 깨끗이 털어내고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겨 자신의 몫을 지키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왜 익명의 메시지들이 바로 그 시점에 나타났는지 이해했습니다. 저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하려는 노력 속에서 태석 씨는 저를 가장 크고 잔인한 게임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밉다는 거 압니다. 태석 씨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모든 것이 완전히 왜곡되기 전에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마음속에 많은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분노, 고통, 그 모든 것이 이미 지나간 듯 했습니다. 남은 것은 아주 명확한 냉정함 뿐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태석 씨에게 돌려주며 저 자신도 낯설게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그들과 함께 대가를 치러야죠. 저는 협박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면 그들 중 누구도, 심지어 그 자신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태석 씨는 반박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그 또한 이미 각오하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카페를 나설 때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진실은 그 어느 때보다 완전하고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순간부터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획과 거짓 위에 세워진 것들은 머지않아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의 파티는 시어머니가 아주 비밀리에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처럼 시끄러운 돌잔치가 아니라 사업 논의라는 명목의 자리였습니다. 어머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초대되었습니다. 사돈댁 식구들은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부동산 업계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 특유의 거만한 태도로 참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자랑 섞인 이야기 속에서 스치듯 보았던 몇몇 얼굴들도 보였습니다. 모두 어머님이 부동산 동업자, 큰 인맥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초대받지 않았고 아무런 예고도 없었지만 그곳에 갔습니다. 제가 파티장에 들어섰을 때 떠들썩하던 분위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희귀한 기회와 잠재력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해 열변을 토하며 건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어머님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지만 이내 익숙한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님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척 말했습니다. 어머, 아가 왔구나. 축하해주러 온 거니? 아니면 무슨 일이라도 있니? 저는 돌려 말하지 않고 어머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모두의 체면을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 자 몇몇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고 눈빛에는 경계심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테이블 구석에 앉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날 줄은 전혀 몰랐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인사하거나 자리에 앉을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중앙으로 똑바로 걸어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한 바퀴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시선은 안쪽에 앉아있던 한 남자에게 멈췄습니다. 지난번 만남에서 익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강태석 씨. 저는 그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저 아이, 누구를 닮은 것 같으세요? 질문은 조용한 파티장 위로 던져진 돌멩이 같았습니다. 분위기는 즉시 얼어붙었습니다. 웃음소리와 건배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사돈댁 식구들은 강태석 씨를 보았다가 다시 시어머니를 보았고 눈빛에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태석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술잔만 꽉 쥐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아가, 지금 무슨 망발이냐? 여긴 사업을 논하는 자리지. 네가 와서 행패 부릴 곳이 아니야.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가방을 열어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고 사돈댁 쪽으로 밀었습니다. 진지하게 사업을 하실 거라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신뢰를 걸고 있는지 정도는 아셔야 할 겁니다. 사돈댁 어른이 서류를 집어들었고 그의 얼굴색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것은 의학적 소견서였습니다. 모호하지 않고 명확한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우진, 영구불임, 가능성이 낮거나 치료 가능한 수준이 아닌 완벽하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 사돈댁 중 한 남자가 서류를 테이블 위로 떨어뜨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누가 대답하기도 전에 구석에 앉아있던 신우이 미나 씨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품에 안고 있던 아이를 놓칠 뻔해서 옆 사람이 겨우 붙잡았습니다. 미나 씨는 어머니를 보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그랬잖아. 그냥 아이만 낳으면 된다고. 모든 건 엄마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미나 씨의 울음소리가 얼어붙은 방 안에 울려 퍼지며 모든 것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거의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 누가 너더러 말하랬어?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 애가 전부 꾸며낸 겁니다.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런 종이 쪼가리를 누가 믿습니까? 어머님은 모든 것을 덮으려는 듯 아주 빠르고 크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어머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주위에 앉은 사람들의 눈빛은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닌 차가운 경멸로 변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태석 씨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쉬었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분이 꾸며낸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접니다. 온 방의 시선이 태석 씨에게 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태석 씨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분의 어머님께서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아이만 있으면 된다고 땅 문제는 나중에 해결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의자가 끌리는 소리, 거친 숨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이었습니다. 사돈댁의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남자가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논하러 온 것이지 이런 더러운 노름에 끼어들러 온 게 아닙니다. 그는 함께 온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갑시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사 한마디 없이 그날 밤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방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미나 씨는 울다 지쳐 쓰러졌고 사람들이 부축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동상처럼 서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을 떨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긴 사람처럼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가만히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모든 소음이 잦아들었을 때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곳에 남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자식까지 미천으로 삼으셨네요. 단 한 번이라도 두려웠던 적은 없으셨어요? 어머님은 저를 보며 입술을 떨었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에는 대답이 필요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머님이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니라 마침내 모두의 앞에서 진실이 말해졌기 때문에 그날 파티 이후 모든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단 며칠 만에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가문의 미래를 위한 기반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손쓸 틈도 없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전에는 의기양양하게 받던 전화들은 이제 벨이 울리지 않거나 몇 번 울리다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땅 얘기를 하던 사람들은 이제 해명 한마디 없이 일제히 등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희망을 걸었던 부동산 프로젝트에서 자금이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모두가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님이 그토록 친하다고 자랑하던 인맥들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루될까 두려워 일부러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익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무너진다는 것을. 강태석 씨의 이름이 뒷이야기에서 거론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의 불투명한 관계와 자금 출처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처럼 비밀스러운 카페가 아니라 친정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초라했고 더 이상 사업가의 풍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태석 씨는 저를 보며 두려움과 애원이 섞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대로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저는 공범을 구해주지 않아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태석 씨는 찬물을 뒤집어 쓴 사람처럼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굽은 등을 보이며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통쾌함 대신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가 치러야 할 대가는 그 자신의 선택이 낳은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신우이 미나 씨는 거의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파티 이후 미나 씨는 시댁에 하루도 더 머물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친정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친어머니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미나 씨가 기력이 다할 때까지 많이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진실이 드러난 것 때문에 아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친어머니에 의해 출구 없는 게임에 내몰렸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미나 씨에게 왜 그렇게 단호하냐고 묻자 그녀는 짧지만 가슴 아픈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제 자식과 저를 도구로 여기는 사람 곁에 있을 수 없어요. 그 말은 빠르게 퍼져나가 모녀 사이에 남은 마지막 끈마저 끊어버리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눈앞에서 무너지자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어머니의 계산 속 체스말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빌린 돈과 헐값에 판 자산들은 그의 작은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탐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 어머니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나를 아들이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도구였어요? 온 집안이 침묵했습니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고 누구도 어머니를 대신해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차가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훗날 제가 기억할 때마다 소름이 돋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쓸모없으면 가지고 있어서 뭐하니? 그 말은 텅 빈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한 가족에게 남은 마지막 온기마저 완전히 죽여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말 이후로 남편은 어머니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말로도 채울 수 없는 실망감을 안고 집을 떠났습니다. 은행은 빚독촉을 시작했고 시어머니 명의의 자산들은 차례로 압류되었습니다. 한때 자랑거리였던 집과 땅은 이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급매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단 몇 주 만에 시댁이 문자 그대로 산산조각 났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가난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아무도 같은 편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모든 일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었습니다. 관여하지도 끼어들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을 때 저는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도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아주 오래전부터 기반이 무너져버린 관계를 끝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남편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붙잡을 힘도 남지 않은 사람처럼 서류에 빠르게 서명했습니다. 이혼 판결문을 손에 쥐었을 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해방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펐습니다. 한 가정이 무너진 것이 제가 진실을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없는 탐욕과 냉정한 계산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무너진 것은 내가 아니라 그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보다 이익을 앞세우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무너진 후 며칠이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만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어머님은 이미 과거의 일부였고 아무리 쓰라리더라도 이제는 덮어야 할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늦은 오후 제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아주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급하지도 서두르지도 않는 망설이는 사람의 노크. 다른 사람의 인생에 당당하게 들어설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의 노크였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몇 초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단정하게 차려입고 날카로운 목소리와 계산적인 눈빛을 가진 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는 눈에 띄게 야위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으며 얼굴에는 피로한 주름이 깊게 팬 초라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며 두려움과 애원이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치 제가 문을 닫아버리면 어머님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로 집 안으로 들이지도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서서 어머님이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목격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행동을 했습니다. 어머님은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 어머님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네가 사돈댁에 말 좀 잘해다오. 네가 한마디만 해주면 아직은 수습할 길이 있을 거야.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사람들이 상상하는 통쾌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만이 밀려왔습니다. 한때 저를 도구로 여기고 친자식의 운명까지 서슴없이 계획했던 여인이 이제는 제 앞에서 한마디 말을 구걸하며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마음속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물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의 예의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날 어머님이 그 모든 일을 꾸미지 않으셨다면 일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질문이 끝나자 어머님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머님의 눈에서 흔들림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발가벗겨져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사람처럼 시어머니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작아졌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랬다. 어머님은 단 4단어를 말했을 뿐이지만 그 어떤 변명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결국 어머님에게 미래라는 2단어는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변명이었습니다. 자식과 며느리, 심지어 아직 자라지도 않은 손주까지 미천으로 삼는 것을 포함해서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머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미래를 당신의 이익과 맞바꿨어요. 만약 모든 것이 당신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어머님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예전의 강압적인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기댈 논리가 남아있지 않은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거나 날카롭게 말하지 않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어요. 아이는 자신이 태어날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죠. 하지만 당신이 한 일은 결코 없었던 일로 할 수 없어요.
저는 용서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잘못은 사과한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공포와 정면으로 마주한 사람의 부서지고 떨리는 울음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손을 뻗으려다 제가 뿌리칠까 두려운 듯 중간에 손을 거두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어머님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걸 잃을까봐 두려웠다. 저는 어머님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님은 더 이상 악역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 멀리 가버려서 돌아왔을 때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한 인간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연민이 제 결정을 바꾸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어머님 편을 들어준다면 저는 저 자신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그 잘못에 동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저는 복수하지 않아요. 단지 진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뿐입니다. 그 말은 죄를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문 밖에는 전 남편이 언제부터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눈앞의 광경을 보며 다가오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치고 공허했으며 한때 가정의 결정권을 쥐고 있던 사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이제 원망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과로도 메울 수 없는 거리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나와 대문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냉정해서가 아니라 뒤돌아보면 탐욕과 잘못된 선택이 낳은 결과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남은 인생에 그 모습을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이 벌어진 후 저는 눈물도 미련도 없이 깔끔한 서명 하나로 그 결혼을 공식적으로 끝냈습니다. 판결문 서류를 손에 든 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홀가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길고 깊은 공백만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수년 동안 열려있던 문을 닫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문 뒤에는 제가 가족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다고 믿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이별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함께 머물 기반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조용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는 밥을 짓고 책을 읽고 집을 청소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일들이었지만 당시 저에게는 저 자신을 다시 정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혼자 누워있는 밤이면 문득 옛말들과 옛 눈빛들이 떠올라 잠에서 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갔다고. 한때 비바람을 막아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무너져 내린 집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다고. 시누이 미나 씨는 아이를 안고 친정으로 돌아간 후 조용히 지냈습니다. 친어머니와의 연락은 거의 끊었고 지난 일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고독과 정신적인 상처로. 가끔 저는 예고 없이 그녀를 찾아가 아이에게 필요한 작은 것들을 건네주었습니다. 많은 말을 하거나 그녀를 아프게 할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조카를 안아주고 평화롭게 잠든 아이를 보며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미나 씨를 도왔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아이가 자신이 어른들의 실수나 짐이라는 느낌을 받으며 자라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아이는 이 세상의 도구가 되기 위해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계산을 짊어지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조카가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적어도 한 무고한 생명이 어른들의 증오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태석 씨는 그 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업 관계는 등을 돌렸고 자금은 조사를 받았으며 한때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을 뿐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그 대가가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선택이 이끈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언젠가는 자기 자신도 수단으로 취급받게 될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훨씬 더 조용히 살았습니다. 더 이상 찾아오는 사람도, 자랑 섞인 전화도, 떠들썩한 파티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머님이 낡은 집에서 혼자 앉아 오랫동안 마당을 바라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찾아가지도 더 이상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교훈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생이 스스로 가르쳐주는 법입니다. 고독은 때로는 형벌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이 한 일과 잃어버린 것들을 마주하는 침묵의 시간입니다. 가끔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만약 그날 내가 침묵을 선택하고 조금만 더 참았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하지만 이내 저는 깨닫습니다. 그 침묵은 이미 속부터 썩어 문드러진 연극을 연장시켰을 뿐이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했던 선물은 공격도 시끄러운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그 선물은 진실이었습니다. 진실은 올바른 시간과 장소에 드러나면 그릇된 것들을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퇴근 후 어느 저녁, 저는 창가에 혼자 앉아 멀리 보이는 지붕 위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지나간 이야기를 억울한 감정 없이 마치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듯 생각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은 조만간 빈손이 된다는 것을. 자식이 등을 돌려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혈연과 자신을 잇는 마지막 끈을 잘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는 통쾌함이 아닌 아주 느린 침전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저는 누구도 이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제 자신에게 지지 않는 길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거래하는 곳이 아니며 이익을 저울질하여 누구를 지키고 누구를 버릴지 결정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 여전히 의미가 있다면 그곳은 사람이 체스말처럼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대우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이는 아주 평범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고 웃고 울고 자신만의 꿈을 꿀 것입니다. 아이는 태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충분히 자라 이해하게 될 때 아이가 알아야 할 유일한 사실은 자신을 지켜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 누구의 카드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계속 살아갑니다. 천천히, 냉철하게,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더 충만하게. 저는 예전처럼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결혼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때에 놓을 줄 알게 되면 사람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제게 이 모든 것 끝에 무엇을 얻었냐고 묻는다면 저는 평온을 얻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시끄럽거나 과시적이지는 않지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가 양심을 배신하지 않았고 제가 믿는 가치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알 수 있을 만큼의 평온을. 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